서울의 심장부 강남의 가장 높은 언덕에 자리한 저택은 밤이 되면 도시의 불빛을 발 아래 둔 채 고고한 섬처럼 떠 있었다. 거대한 철문 안쪽으로 펼쳐진 정원은 사계절 내내 최고의 조경사에 의해 관리되었고, 본체 건물은 차가운 현대 건축의 미학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이곳은 진성그룹의 총수 강지훈의 성이자 한유나에게는 지난 10년간 집이라고 불려온 공간이었다. 하지만 유나에게 그 거대하고 화려한 공간은 한 번도 진정한 의미의 아늑한 보금자리였던 적이 없었다. 유나는 2층 자신의 방 창가에 서서 가든 파티 준비로 분주한 정원을 무심하게 내려다보았다. 내일은 그녀의 20번째 생일이었다. 법적으로 성인이 되는 날, 그리고 강지훈 회장의 후원 아래 자란 고아 소녀가 세상에 공식적으로 첫 선을 보이는 날이기도 했다. 그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결정된 일이었다. 강지훈에게는 그녀의 생일 파티마저도 자신이 맡은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비즈니스적 행위일 뿐이었다. 10년 전 작은 병원 침대에서 부모님의 사망 소식을 들었던 8살 소녀에게 손을 내민 것은 바로 저 사람이었다. 부모님은 강지훈 회장이 가장 신임하던 비서와 운전기사였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두 분을 동시에 잃은 유나에게 그는 법적 보호자이자 후원자가 되어 주었다. 그는 유나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했다. 최고의 학교, 최고의 과외 교사,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는 풍족한 생활. 하지만 그뿐이었다. 그는 늘 바빴고 집에서도 서재에 틀어박혀 일에만 몰두했다. 유나와의 식사는 일주일에 2~3번, 그것도 정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무적인 행사에 가까웠다. 그는 다정하게 말을 거는 법이 없었고, 유나는 그에게 살갑게 다가가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들의 관계는 회장님과 후원받는 아이라는 명확한 선 안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고, 그는 그녀를 딸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저녁 식사 시간, 거대한 원목 식탁의 양끝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수십 개의 전구가 달린 화려한 샹들리에가 두 사람 사이의 먼 거리를 더욱 도드라지게 비추었다. 식기는 소리 없이 움직였고 음식은 최고급이었지만 유나는 모래를 씹는 듯했다. 이 숨막히는 침묵은 그녀에게 익숙하면서도 매번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차라리 혼자 방에서 샌드위치를 먹는 편이 마음 편하다고 생각했다. 침묵을 깬 것은 강지훈이었다. 그는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파티 준비는 마음에 드나? 그의 질문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저 확인 절차일 뿐이었다. 유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날카로운 턱선과 서늘한 눈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모습. 그는 언제나처럼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였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회장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파티가 진성그룹의 위상에 맞게 완벽하게 치러지는 것뿐. 주인공인 유나의 기분 따위는 고려 대상이 아닌 듯했다. 그는 이어 말했다. 내일은 진성그룹의 공식적인 행사나 마찬가지다. 언론도 올 테니 말과 행동에 신경 쓰도록. 그 말은 부드러운 충고가 아닌 차가운 명령이었다. 유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생일은 온전히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식사가 끝나고 유나는 도망치듯 자신의 방으로 올라왔다. 드레스룸에는 내일 입을 드레스가 마네킹에 걸려 있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그녀만을 위해 제작한 순백의 실크 드레스.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유나에게는 자신에게 맞지 않는 무거운 갑옷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드레스를 스쳐 지나가 창가에 섰다.
서울의 야경은 수많은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 어떤 불빛도 그녀의 마음을 비추지는 못했다. 그녀는 강지훈이라는 사람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을까? 그는 올해 38이었다. 28의 나이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진승그룹을 물려받았고 숱한 위기를 극복하며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재계에서는 냉혹한 승부사로 불렸고 그의 사생활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유나를 후원하는 것 외에는 어떤 스캔들이나 개인적인 관계도 드러난 적이 없었다. 그는 스스로를 고립시킨 섬과 같은 남자였다. 가끔 유나는 그의 서늘한 눈빛 뒤에 숨겨진 진짜 감정이 무엇일지 궁금했다. 그는 단 한 번이라도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을까? 아니면 권력의 정상에 선 사람은 그런 감정 따위는 느끼지 않는 걸까? 그녀는 그에게 있어 어떤 존재일까? 그저 죽은 부하 직원에 대한 책임감의 산물, 혹은 언젠가는 적당한 집안에 시집 보내 처리해야 할 짐일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렸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를 바라보았다. 10년 전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어색하게 굳어있는 8살의 유나와 무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28배 강지훈. 그와 그녀 사이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그녀는 그 벽을 넘고 싶었지만 단 한 번도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다가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녀는 늘 그렇게 믿어왔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집사가 들어왔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서재로 오시랍니다. 유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일까? 평소라면 자정이 넘도록 서재에서 나오지 않는 그였다. 그녀는 작게 심호흡을 하고 서재로 향했다. 육중한 마호가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시가 향과 짙은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다. 그는 거대한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유나가 안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도 그는 한동안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마치 그녀의 존재를 잊은 사람처럼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더 깊고 어두워 보였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벨벳 상자를 그녀 쪽으로 밀었다. 생일 선물이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무감정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만년필이 들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만년필이 아니었다. 진성그룹의 창업주이자 그의 할아버지가 사용하던 것을 복원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물건이었다. 그가 가장 아끼는 물건 중 하나라고 들었던 기억이 났다. 이걸 왜 저에게?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의자 깊숙이 등을 기대며 말했다. 이제 성인이니 내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한다. 그 펜으로 너의 역사를 직접 써내려가라는 뜻이다. 그 말은 축복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형태의 엄중한 경고처럼 들렸다. 그의 말에는 언제나 온기가 없었다. 그는 유나가 의존적인 사람으로 자라길 원치 않았고 그 방식은 때로 지나치게 가혹했다. 하지만 유나는 그 안에 담긴 희미한 진심을 읽으려고 애썼다. 이것이 그가 베풀 수 있는 최선의 다정함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만년필을 조심스럽게 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소중히 간직할게요. 그녀는 고개를 숙여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리고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대화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나가봐도 좋다는 무언의 허락이었다. 유나는 상자를 들고 조용히 서재를 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문틈으로 그의 지친 얼굴을 언뜻 보았다. 늘 완벽해 보이던 그에게서
처음으로 발견한 인간적인 모습이었다. 어쩌면 그 역시 자신만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으로 돌아온 유나는 만년필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리고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다. 내일 파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그들은 모두 강지훈의 사람이지 그녀의 사람은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 앞에서 완벽한 강지훈의 피우견인을 연기해야 할 것이다. 미소를 짓고 감사 인사를 하고 교양 있게 행동해야 한다.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다. 그녀는 문득 술을 마셔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런 것 아닐까. 쓰고 독한 액체로 잠시나마 현실의 무게를 잊어버리는 것. 그녀는 한 번도 술을 입에 대본 적이 없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생활을 엄격하게 통제했고 술은 금지 품목 중 하나였다. 하지만 내일이면 그녀도 성인이었다. 그녀는 딱 한 잔만 아주 조금만 마셔보고 싶었다. 그 술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밤이 깊어갔다. 저택은 거대한 침묵 속에 잠겼고 유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불안과 기대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뒤섞여 소용돌이쳤다. 지난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많은 것을 받았지만 정작 가장 원했던 것은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바로 평범한 가족의 온기였다. 그녀는 자신을 후원하는 차가운 남자에게서 그것을 바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의 기대를 버리지 못했다. 20번째 생일이 밝아오고 있었다. 다음 날 저택은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다. 파티 플래너, 요리사, 플로리스트들이 쉴 새 없이 오가며 마지막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유나는 아침 일찍부터 헤어 디자이너와 메이크업 아티스트에게 몸을 맡겨야 했다. 그녀는 마치 살아있는 인형이 된 것 같았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기만 했다. 화려한 화장과 정교하게 올린 머리, 그리고 몸에 꼭 맞는 드레스는 그녀를 평소의 수수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해가 저물고 정원에 하나둘씩 조명이 켜지기 시작하자 최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저택으로 들어섰다. 재계의 거물들, 유명 정치인, 셀러브리티들이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그들은 모두 강지훈의 명성을 보고 온 사람들이었다. 유나는 2층 난간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곧 저 무대 아래로 내려가 오늘의 주인공 역할을 해야 했다. 그녀는 강지훈의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가야 했다. 강지훈이 그녀의 방으로 왔다. 그는 완벽한 검은색 턱시도 차림이었다. 평소보다 더 위압적이고 빛이 났다. 그는 인형처럼 꾸며진 유나의 모습을 잠시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 어떤 감정이 스쳐 지나간 것 같았지만 너무 짧은 순간이라 유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손을 내밀었다. 시간 됐다. 내려가자.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손은 의외로 따뜻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팔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음악이 바뀌고 사회자가 두 사람의 등장을 알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중앙 계단으로 쏠렸다. 유나는 수많은 시선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곁에 있는 강지훈의 단단한 팔에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다. 사람들은 찬사를 보냈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그녀는 강지훈의 지시대로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가볍게 목례했다. 그는 그녀를 사람들에게 소개했다. 제게는 딸과 같은 아이입니다. 한유나 양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딸과 같은 아이라는 말이 유나의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다. 그는 단 한 번도 그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수사에 불과했다. 하지만 유나는 그 말이 진짜이길 바라는 자신의 어리석은 마음을 발견하고는 스스로에게 놀랐다. 그녀는 미소를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파티는 화려하게 시작되었고 유나는 그 화려함 속에서 철저히 혼자였다. 파티는 강지훈의 의도대로 완벽하게 흘러갔다. 최고급 샴페인이 물처럼 흘렀고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감미로운 클래식 선율이 정원을 가득 메웠다. 사람들은 우아한 몸짓으로 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안부를 묻거나 사업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의 세계에서 한유나라는 존재는 그저 오늘 밤의 장식품에 불과했다. 그녀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강지훈 회장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거나 그녀의 행운을 부러워할 뿐 그녀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유나는 기계적으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입가에는 경련이 일기 시작했고 발은 높은 구두 때문에 아파왔다. 그녀는 잠시라도 이 가면 같은 웃음과 공허한 대화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강지훈은 사교계의 군주처럼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었다. 그는 유나를 잊은 듯 보였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녀는 그의 안중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그저 자신의 피우견인을 성공적으로 키워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때 한 중년의 여인이 그녀에게 다가와 반짝이는 샴페인 잔을 건넸다. 유나, 양 오늘 정말 주인공답게 아름답네요. 성인이 된 걸 축하해요. 이 정도는 괜찮겠죠. 여인은 친절하게 눈을 찡긋했다. 유나는 잠시 망설였다. 강지훈의 엄격한 얼굴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 순간 그녀는 그 어떤 규칙이라도 어기고 싶었다. 이 숨막히는 현실에서 잠시라도 도망치고 싶다는 충동이 강하게 일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받아들었다. 차가운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톡 쏘는 탄산과 달콤한 과일 향이 입안에 퍼졌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아니, 좋았다. 어지러웠던 머리가 조금은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단숨에 잔을 비웠다. 여인은 그녀의 대담함에 놀란 듯 웃으며 새로운 잔을 채워주었다.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었다. 알코올이 몸에 퍼지자 굳어있던 몸과 마음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세상은 부드럽게 흔들렸고 사람들의 소음은 아득하게 멀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 억지로 미소를 지을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해방감에 취해 정원 구석 어두운 장미 넝쿨 아래로 몸을 숨겼다. 시원한 밤 공기가 달아오른 뺨을 식혀주었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든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은 흐릿했고 별은 보이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미래처럼 막막하게 느껴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파티의 소음이 잦아들고 있었다. 손님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있었다.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저택 안으로 들어왔다. 아무도 그녀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텅 빈 복도를 걸어 서재 앞으로 갔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일하고 있는 걸까? 이 중요한 날에도 그는 그녀가 아닌 일을 택한 것이다.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뜨겁게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충동적으로 서재 문을 열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있지 않았다. 거대한 통유리 창 앞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넓은 등은 지독히도 외로워 보였다. 유나의 등장에 그는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녀의 비틀거리는 몸짓과 붉게 상기된 얼굴, 그리고 손에 들린 샴페인 잔을 본 그의 미간이 순간적으로 좁아졌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술을 마셨나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 차가운 목소리가 유나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녀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네, 마셨어요. 이제 저도 성인이잖아요. 술 좀 마시면 안 되나요? 아니면 회장님의 완벽한 작품에 흠집이라도 날까봐 걱정되시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날카롭고 반항적이었다. 지난 10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알코올의 힘을 빌려 터져나왔다. 그녀는 한 걸음 더 그에게 다가갔다. 강지우는 그녀의 도발적인 태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깊고 어두운 눈으로 그녀를 꿰뚫어 볼 뿐이었다. 그 침묵이 유나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녀는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느끼며 소리쳤다. 왜 항상 그런 눈으로 저를 보세요? 저는 회장님께 도대체 뭐예요? 죽은 부하 직원에 대한 빚 갚아야 할 책임, 아니면 그냥 귀찮은 짐 덩어리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바닥에 던져버렸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날카로운 소리가 서재의 정적을 갈랐다. 단 한 번이라도, 아주 잠시라도 저를 한 명의 사람으로 봐주신 적 있으세요? 제 기분이 어떤지, 제가 뭘 원하는지 궁금해한 적 있으셨냐고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는 아세요? 제 생일이에요.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비참해야 하죠? 눈물이 뺨을 타고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그녀는 휘청거리며 쓰러질 뻔했다. 그 순간 단단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강하게 감싸 안았다. 강지훈이 어느새 그녀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그의 품에서 짙은 향수와 희미한 시가 향이 났다. 유나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너무 외로워요. 이 넓은 집에 저 혼자인 것 같아요. 그녀의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그의 셔츠를 적셨다. 강지우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품에서 무너져 내리는 작은 몸을 단단히 붙들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을 수 없었지만 그녀를 붙잡은 그의 팔에는 자신도 모르는 강한 힘이 들어가 있었다. 유나의 울음소리는 서서히 잦아들었다. 그녀는 술기운과 격한 감정의 소모로 거의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젖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너무나 가까운 거리였다.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가 보였다. 늘 차갑고 단단하기만 하던 그의 눈빛 속에 지금은 당혹감과 혼란, 그리고 그녀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뜨거운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어 그의 뺨을 감쌌다. 그의 피부는 생각보다 따뜻했다. 회장님은 단 한 번도 웃지 않으시네요. 그녀는 술에 취해 웅얼거리듯 말했다. 그녀의 손길에 그의 몸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일어났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유나는 숨을 멈췄다. 그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그녀의 입술에 닿았다. 그녀는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그녀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도 모른다. 그의 입술이 마침내 그녀의 입술에 닿았을 때 그녀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워졌다. 그의 키스는 서툴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그가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듯했다. 그것은 실수였다. 술 기운이 만들어낸 치명적인 실수, 이성과 상식, 그리고 지난 10년간 그들을 지탱해온 모든 경계선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그녀를 안아들었다. 유나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목을 끌어안고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침실로 향했다. 그날 밤 20살 생일을 맞은 고아 소녀는 자신을 길러준 남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그것이 앞으로 그들의 삶을 어떤 지옥으로 몰고 갈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채 밤의 어둠은 두 사람의 비밀을 감싸주었지만 새벽의 빛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짙은 와인색 커튼 사이로 스며든 희미한 빛이 방 안을 비추었을 때 유나는 먼저 잠에서 깨어났다. 지독한 두통과 함께 지난밤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이 알몸이라는 것과 자신의 옆에 그가 누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의 심장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침대 시트가 스르륵 흘러내리며 그녀의 몸에 남은 흔적들을 드러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옆에 잠든 남자를 바라보았다. 늘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던 그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잠든 얼굴은 무방비하고 평온해 보였다. 그러나 그 평온함이 유나에게는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녀는 침대에서 빠져나와 바닥에 흩어진 옷가지를 주워 입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단추를 제대로 채울 수조차 없었다. 그녀는 도망치듯 방을 나왔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샤워기 아래서 한참 동안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뜨거운 물줄기가 피부를 때렸지만 지난밤의 감촉을 씻어낼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더러워진 것 같았다. 존경하고 의지해야 할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기분이었다. 술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술은 그저 용기를 주었을 뿐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미 그에 대한 금지된 감정이 자라고 있었음을, 그를 향한 동경과 연민,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 그것이 어젯밤 이성의 둑을 무너뜨린 것이다. 이제 앞으로 그를 어떻게 봐야 할까? 그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 유나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 그날 이후 저택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유나와 강지훈은 유령처럼 서로를 피했다. 아침 식사 시간에는 거대한 식탁의 양끝에 앉아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심연이 흐르는 듯했다. 식기 부딪히는 소리조차 날카롭게 울리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음식에서 아무런 맛도 느끼지 못했고 그는 신문을 방패 삼아 얼굴을 가렸다. 강지훈은 아침 식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집을 나섰고 평소보다 훨씬 늦은 새벽이 되어서야 돌아왔다. 그는 회사 일에 미친 듯이 매달렸다. 그것만이 지독한 죄책감과 혼란스러운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인 것처럼 보였다. 그의 냉혹함은 회사에서 더욱 기세를 떨쳤고 임원들은 그의 얼음장 같은 분위기 앞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아무도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의 이유를 알지 못했다. 유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방에서 보냈다. 그녀는 그날 밤의 일을 지워버리려는 듯 몇 번이고 몸을 씻고 또 씻었지만 그의 감촉과 체온 그리고 거칠었던 숨결은 낙인처럼 그녀의 모든 감각에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예전처럼 볼 수 없었다. 은인이자 보호자였던 그는 이제 그녀의 수치이자 죄악의 증거가 되어버렸다. 이 집은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었다. 모든 공간이 그날 밤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거대한 감옥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그들의 암묵적인 회피는 계속되었다. 저택의 사용인들은 두 사람 사이의 냉랭한 기류를 감지했지만 감히 그 이유를 묻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자신들의 본분에만 충실할 뿐이었다. 한때는 형식적이나마 유지되던 보호자와 피후견인의 관계는 완전히 부서져 내렸다. 이제 그들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갇힌 두 개의 섬과 같았다.
유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생기 넘치던 눈은 초점을 잃었고 뺨은 나날이 수척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망가져가고 있음을 느꼈다. 이대로는 안 됐다. 이 죄책감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다가는 정말 질식해버릴 것 같았다. 그녀는 무엇이라도 해야 했다. 이 집을 그리고 그에게서 벗어나야 했다. 그 생각만이 그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희망의 끈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그늘 아래 숨어 있는 연약한 소녀가 아니어야 했다. 그날 밤 강지우는 서재 소파에 홀로 앉아 독한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다. 술은 그의 혼란을 잠재워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깊은 심연으로 그를 끌어내렸다. 그는 괴물이었다. 10년 동안 자신의 보호 아래 있던 아이 딸처럼 지켜줘야 했던 아이를 범한 파렴치한이었다. 술에 취했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눈물과 절규 속에서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자신의 추악한 욕망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사과를 해야 할까? 하지만 어떤 말로도 그날 밤의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용서를 구하는 것조차 그녀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될 터였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녀에게서 멀어지는 것뿐이었다. 그녀가 자신을 증오하고 경멸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만이 그녀를 이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줄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더욱 차갑고 냉정하게 그녀를 밀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유나가 그의 서재 문을 두드렸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강지호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간신히 감정을 숨겼다. 그는 서류의 시선을 고정한 채 차갑게 말했다. 무슨 일이지?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말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회장님. 그녀는 그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꼿꼿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전과는 다른 단호한 빛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말을 이었다. 진성그룹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강지우는 처음으로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그녀를 향했다. 뭐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반감이 실려 있었다. 대학 졸업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다. 섣부른 생각은 하지 마라. 그는 그녀의 제안을 단칼에 잘라냈다. 그녀를 자신의 시야 안에, 자신의 통제 안에 두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유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섣부른 생각이 아닙니다. 이제 저도 성인입니다. 언제까지나 회장님의 후원만 받으며 살 수는 없어요. 제 힘으로 제 길을 찾고 싶습니다. 제게도 기회를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보호를 바라는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독립함으로써 이 지독한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다. 그것이 그녀가 내린 결론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강지우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다. 그는 그녀의 눈 속에서 지난 며칠간의 고통과 번뇌,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려는 필사적인 의지를 읽었다. 그녀는 이미 예전의 한유나가 아니었다. 그날 밤의 사건은 그녀에게서 순수함을 앗아간 대신 강인함이라는 무기를 쥐어준 것인지도 모른다. 그는 그녀의 결심을 꺾을 수 없음을 직감했다. 오랜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좋다. 하지만 명심해라. 회사에서는 누구도 너를 내 피후견인으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인턴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아니, 더 혹독한 조건에서 평가받게 될 거다. 조금이라도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바로 해고야. 그래도 상관없나. 그것은 허락이 아닌 경고이자 시험이었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포기하고 물러나기를 바랐다. 유나는 그의 차가운 말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졌다. 상관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녀는 허리를 깊이 숙였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녀는 그 인사를 끝으로 조용히 서재를 나갔다. 문이 닫히고 다시 혼자 남게 된 강지우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부러질 듯이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두려웠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성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었지만 이제 그녀는 스스로 성문을 열고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정글 속으로 걸어 들어가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정글의 가장 위험한 포식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매일 회사에서 그녀를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그의 가슴은 답답하게 조여왔다. 그는 다시 위스키 병을 집어들었다. 쓰디쓴 액체가 타는 듯한 목 넘김으로 그의 속을 훑고 지나갔다. 다음 주 월요일 유나는 진성그룹 본사 로비에 서 있었다. 평범한 검은색 정장 차림의 그녀는 다른 인턴들 사이에 섞여 눈에 띄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화려한 파티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그저 수많은 경쟁자 중 한 명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다. 이 낯선 익명성이 그녀에게는 자유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다. 인사팀의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유나가 배정받은 부서는 기획조정실이었다. 그곳은 진성그룹의 핵심 브레인들이 모인 곳이자 강지훈 회장의 직속 부서이기도 했다. 그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가 자신을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감시하며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려는 의도라는 것을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절대로 그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녀는 오히려 그의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고 싶다는 오기가 생겼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기획조정실은 대부분이 남성 직원이었고 분위기는 삭막했다. 부장의 소개에도 그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회장 피우견인이라는 꼬리표는 그녀의 등 뒤에 보이지 않는 주홍 글씨처럼 새겨져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낙하산으로 여기는 것이 분명했다. 동정이나 환영 따위는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경계심과 노골적인 무시뿐이었다. 유나는 묵묵히 그 시선들을 견뎌냈다. 그녀에게 주어진 첫 업무는 지난 5년간의 회의록을 정리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잡무였다.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질문을 해도 귀찮다는 듯한 대답만 돌아왔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녀를 고립시켰다. 하지만 유나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산더미 같은 자료와 씨름했다. 그녀는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이라는 것을 알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퇴근 시간이 지나고 사무실의 불이 하나둘씩 꺼져도 유나는 자리를 뜰 줄 몰랐다. 그녀는 저녁도 거른 채 일에만 몰두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사무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유나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숨을 멈췄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야근 중인 직원들을 둘러보러 온 듯했다. 그의 시선이 사무실 구석에 홀로 남아있는 유나에게 닿았다.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그의 눈빛은 아무런 감정도 담고 있지 않은 텅 빈 유리알 같았다. 그는 그녀를 다른 직원과 똑같이 아니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했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런 말도 건네지 않고 그대로 지나쳐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 짧은 순간 유나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냉기를 느꼈다. 이것이 그가 원하는 관계였다. 철저한 상사와 부하 직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녀는 다시 모니터로 고개를 돌리며 애써 눈물을 참았다. 아침이 오려면 아직 멀었다. 진성그룹의 월요일 아침 임원회의는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지우는 회의실 가장 상석에 앉아 한치의 오차도 없는 데이터와 날카로운 분석으로 임원들을 몰아세웠다. 그의 카리스마는 압도적이었고 그 누구도 감히 그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단 한 사람, 그의 사촌 동생이자 기획조정실 총괄 이사인 최민준을 제외하고는 최민준은 강지훈과 정반대의 인물이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와 유려한 말솜씨로 사람들을 대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시커먼 야심과 질투심이 도사리고 있었다. 최민준은 강지훈보다 4살 아래였지만 어릴 때부터 늘 그와 비교당하며 자랐다. 강지훈이 모든 면에서 뛰어났기에 최민준의 열등감은 뒤틀린 야망으로 변질되었다. 그는 호시탐탐 강지훈을 끌어내리고 진성그룹의 주인이 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 강지훈의 약점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강지훈은 빈틈을 보이지 않는 완벽한 성벽과도 같았다. 그런데 최근 그 완벽한 성벽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균열의 이름은 한유나였다. 최민주는 유나의 20번째 생일 파티에도 참석했었다. 그는 강지훈이 그저 책임감 때문에 데리고 있던 고아 소녀에게 그토록 화려한 파티를 열어준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파티 내내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미묘하고 어색한 기류를 그는 놓치지 않았다. 강지훈은 유나를 대중에게 딸과 같은 아이라고 소개했지만 그의 눈빛은 딸을 보는 아버지의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애써 감정을 억누르는 듯한 부자연스러움이 가득했다. 그리고 며칠 뒤 한유나가 기획조정실 인턴으로 발령받아 왔을 때 최민준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강지훈은 절대 사적인 감정으로 인사를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데 하필이면 가장 핵심 부서인 기획조정실, 그것도 자신의 부서에 그녀를 배치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비정상적인 일이었다. 그는 강지훈이 그녀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는 의도라는 것을 간파했다. 문제는 왜였다. 둘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최민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리벽 너머로 묵묵히 일하는 유나를 관찰했다. 그녀는 다른 직원들의 노골적인 무시와 따돌림 속에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해내고 있었다. 산더미 같은 자료에 파묻혀 점심도 거르기 일쑤였고 모두가 퇴근한 후에도 홀로 남아 밤늦게까지 불을 밝혔다. 그녀의 모습에서는 연약한 온실 속 화초가 아닌 끈질긴 잡초 같은 생명력이 느껴졌다. 그 모습이 최민준의 흥미를 더욱 자극했다. 그는 부하 직원을 시켜 유나에게 일부러 더 방대하고 의미 없는 자료들을 넘기게 했다. 그녀가 얼마나 버티는지 시험해 보고 싶었다. 하지만 유나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과거의 회의록과 사업 보고서들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분석해냈다. 심지어 그녀는 그 자료들 속에서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몇 가지 통계적 오류와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찾아내 보고서로 만들어 제출하기까지 했다. 최민주는 유나의 보고서를 읽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것은 신입 인턴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예쁘장한 얼굴을 가진 피우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비범한 재능을 숨기고 있었다. 어쩌면 강지훈이 그녀를 곁에 둔 것은 단순한 책임감 때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다. 그는 전략을 바꾸기로 했다. 시험하고 괴롭히는 대신 그녀에게 접근해 보기로. 그는 일부러 유나가 야근하고 있을 때를 노려 그녀의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는 가장 부드럽고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유나 씨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닙니까?
인턴에게 너무 과한 업무를 준 것 같아 미안하군요. 유나는 갑작스러운 그의 등장에 놀라 잠시 굳었지만 곧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다. 아닙니다, 이사님. 제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를 향한 보이지 않는 경계심이 느껴졌다. 최민주는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집어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 보고서 봤습니다. 정말 놀랍더군요. 강 회장님이 왜 유나 씨를 아끼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강지훈의 이름을 대화에 끼워 넣었다. 유나의 표정에 아주 미세한 동요가 스쳐 지나갔다. 최민주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회장님과는 아주 각별한 사이인 것 같던데 맞죠? 어릴 때부터 봐오셨으니 아버지나 다름없겠어요. 그의 말은 친절한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유나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회장님은 제게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교묘하게 피하며 완벽한 모범 답안을 내놓았다. 최민주는 속으로 감탄했다. 그녀는 생각보다 훨씬 영리하고 신중했다. 쉽게 속내를 드러낼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화제를 바꾸어 그녀의 회사 생활에 대해 물었다. 직원들이 텃세를 부리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를 찾아와요. 같은 팀의 상사로서 그리고 회장님의 사촌 동생으로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돕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은근히 과시하며 그녀에게 호의를 베푸는 척했다. 하지만 유나는 그의 친절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빛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읽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님. 하지만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의 호의를 거절했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다. 최민주는 어깨를 으쓱하며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다. 그는 실패했지만 동시에 흥미로운 사실을 알아냈다. 한유나는 강지훈의 보호를 받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강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는 결코 평범한 보호자와 피우견인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날 밤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CCTV 모니터를 통해 그 광경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최민준이 유나에게 접근하는 순간부터 그의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최민준이 어떤 인간인지 잘 알고 있었다. 뱀처럼 교활하고 끈질긴 인간. 그가 유나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위험 신호였다. 그는 당장이라도 내려가서 최민준의 멱살을 잡고 그녀에게서 떨어지라고 경고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것은 오히려 최민준의 의심에 불을 지피는 꼴이 될 터였다. 그는 유나가 스스로 대처하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유나는 그의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 현명하게 대처했다. 하지만 그는 안심할 수 없었다. 최민주는 한번 문 사냥감은 절대 놓치지 않는 사냥개와 같았다. 그는 분명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유나의 주변을 파고들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날 밤의 비밀이 드러나기라도 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다. 저 아래 기획조정실 사무실에 아직 불이 켜져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혼자 남아 일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이런 위험한 곳으로 내몬 자기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차갑게 밀어냈던 행동들이 오히려 그녀를 더 큰 위험 속으로 몰아넣은 셈이었다. 죄책감이 그의 목을 조여왔다. 그는 담배를 입에 물었다. 씁쓸한 연기가 그의 폐부를 가득 채웠다. 한편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최민주는 흥미로운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한유나,
그녀는 강지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일지도 모른다. 강지훈은 언제나 이성적이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인간이었다. 하지만 한유나에 관해서는 달랐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의 평정심을 흔들고 있었다. 그녀를 이용한다면 철옹성 같던 강지훈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최민주는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는 강지훈의 철옹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성급하게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잘 알고 있었다. 대신 그는 거대한 댐에 작은 균열을 내기로 했다. 물길이 한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었다. 그리고 그 균열의 시작점은 진성그룹의 미래가 걸린 아폴론 프로젝트가 될 터였다. 아폴론 프로젝트는 차세대 반도체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수조 원대 규모의 사업으로 강지훈이 그룹의 명운을 걸고 직접 총괄하고 있었다. 그는 프로젝트의 가장 초기 단계, 즉 부지 선정과 관련된 지질 조사 데이터에 손을 대기로 계획했다.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알아채기 힘든 미세한 조작이었지만 공사가 시작되면 기반의 안정성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그는 진성건설의 부장급 간부 한 명을 조용히 불러들였다. 그 간부는 과거 최민준의 도움으로 큰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어 그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인물이었다. 최민준은 그에게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수준으로 데이터를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다음 단계는 이 조작된 데이터를 한유나와 연결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기획조정실 전체에 아폴론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 자료들을 전산화하고 교차 검증하는 업무를 할당했다. 그중 가장 방대하고 지루한 지질 및 환경평가 보고서 뭉치를 정확히 한유나에게 배정했다. 그녀가 밤을 새워 그 자료들을 정리하고 시스템에 입력하게 만들었다. 이제 공식적인 기록상으로 그 잘못된 데이터를 최종 확인한 사람은 한유나가 되었다. 덫은 완벽하게 놓였다. 몇 주가 흐르고 프로젝트 부지에서 기초 공사가 시작되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강지훈은 매일 보고를 받으며 프로젝트를 꼼꼼하게 챙겼고, 유나는 여전히 사무실의 유령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그녀는 최민준 이사가 자신에게 유독 많은 양의 자료 검토 업무를 맡기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것이 자신을 시험하려는 의도라고만 짐작할 뿐 그 뒤에 숨은 거대한 음모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사건은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새벽에 터졌다. 공사 현장 일부에서 경미한 집안 침하가 발생했다는 긴급 보고가 올라왔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공사는 즉시 전면 중단되었다. 이 소식은 최민준이 흘린 정보원을 통해 즉시 언론에 알려졌다. 진성그룹의 야심작 아폴론 프로젝트 시작부터 삐걱 부실 공사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보고를 받자마자 분노로 얼굴이 굳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의 직감은 내부의 적에 의한 사보타주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는 즉시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고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내부 감사를 지시했다. 그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에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은 숨을 죽였다. 기획조정실 역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모든 직원들이 밤샘을 하며 초기 데이터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감사팀의 추적은 날카롭고 신속했다. 문제의 원인이 된 잘못된 지질 데이터는 금방 발견되었다. 그리고 그 데이터의 전산화 및 최종 검토자 서명란에는 한유나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모든 화살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사무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하게 변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마치 전염병 환자처럼 피했고 그녀를 향한 수군거림과 경멸의 눈초리가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낙하산 회장님의 애인 산업 스파이. 온갖 끔찍한 꼬리표가 그녀를 따라다녔다. 유나는 망연자실했다. 그녀는 자신이 처리했던 데이터를 기억하고 있었다. 분명 몇 번이고 확인했지만 그런 치명적인 오류는 없었다. 누군가 자신에게 덫을 놓았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었다. 그녀는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던져진 무력한 희생양일 뿐이었다. 감사팀 직원들이 그녀를 찾아와 조사를 시작했을 때 그녀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말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는 대답뿐이었다. 바로 그때 최민준이 나타났다.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감사팀 직원들을 제지하며 유나의 편을 드는 척했다. 이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유나 씨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인턴입니다. 이런 중대한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신입에게만 맡긴 우리 시스템의 문제이지. 어떻게 모든 책임을 이 친구에게만 물을 수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합리적이고 부드러웠다. 몇몇 직원들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는 교묘하게 독을 섞어 넣는 것을 잊지 않았다. 물론 유나 씨가 누군가에게 이용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경쟁사에서 일부러 접근했을 수도 있고요. 아직 세상을 잘 모르는 순수한 친구니까요. 그의 말은 유나를 감싸는 듯했지만 실제로는 그녀가 외부 세력과 결탁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의 씨앗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놓고 있었다. 그는 유나에게는 위로의 눈빛을 보내면서도 등 뒤에서는 비릿한 미소를 감추고 있었다. 상황은 강지훈에게 최악의 형태로 보고되었다. 모든 정황이 한유나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사들은 당장 그녀를 해고하고 경찰에 고발하여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의 주장은 타당했다. 하지만 강지훈은 그럴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분명 자신을 겨냥한 함정이었고 유나는 그저 미끼로 사용되었을 뿐이었다. 진범은 최민준이라는 심증이 있었지만 물증이 없었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여기서 유나를 보호하면 그는 사적인 감정 때문에 회사를 위기에 빠뜨린 무책임한 총수가 될 것이다. 최민준의 의심대로 그녀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말터였다. 반대로 여론에 밀려 그녀를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그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할 것이다. 어느 쪽이든 지옥이었다. 최민준이 파놓은 함정은 너무나도 교묘하고 잔인했다. 그날 밤 강지훈은 집무실에서 유나를 불렀다. 유나는 초췌한 얼굴로 그의 앞에 섰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에게 묻고 있었다. 저를 믿어주시나요? 라고. 강지훈은 그녀의 흔들리는 눈을 참아 마주 볼 수 없었다. 그는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며 냉정하게 말했다. 내일부로 정직 처분이다. 최종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회사에 나올 필요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온기도 실려 있지 않았다. 유나의 눈에 맺혀 있던 마지막 희망의 빛이 꺼져가는 것을 그는 보았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배신감과 절망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결국 그조차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녀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인사도 없이 몸을 돌려 집무실을 나갔다. 그녀의 작은 뒷모습이 문 밖으로 사라지는 순간 강지훈은 주먹으로 책상을 강하게 내리쳤다. 그것이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녀를 징계함으로써 외부의 시선을 잠재우고 그 시간 동안 자신이 직접 진범을 찾아낼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차가운 말이 그녀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 알지 못했다. 두 사람 사이에 겨우 이어져 있던 가느다란 신뢰의 끈마저 그의 손으로 직접 끊어버린 것이었다. 최민준이 만들어낸 균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저택은 거대한 무덤처럼 변해버렸다. 정직 처분을 받은 유나는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그녀가 방문을 열고 나올 때마다 마주치는 사용인들의 시선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과도 같았다. 동정심이 섞인 힐난 노골적인 경멸, 그리고 은밀한 호기심. 그들은 그녀가 회사를 위험에 빠뜨린 배은망덕한 존재라고 수군거렸다. 그녀는 이 집에서 완벽한 이방인이자 죄인이었다. 가장 큰 고통은 강지훈의 철저한 외면이었다. 그는 그녀를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대했다. 그는 단 한 번도 그녀의 방을 찾아오지 않았고, 마주치기라도 하면 차가운 무관심으로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그의 냉혹함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갔다. 그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그러는 것이라는 생각은 조금도 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지독한 배신감과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환멸뿐이었다. 며칠 동안 그녀는 식음을 전폐하고 침대에 누워만 있었다. 잠이 들면 그날 밤의 악몽이 그녀를 덮쳤고, 깨어나면 차가운 현실이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이대로 사라져버리면 모든 고통이 끝날까.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 꺼지지 않은 작은 불씨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억울함이었다.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 이대로 무너지는 것은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 누군가를 기쁘게 할 뿐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틀거리는 다리로 욕실에 들어가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유령처럼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이전과 달랐다. 슬픔과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차가운 분노와 오기가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 흘리는 피해자가 되기를 거부했다. 한편 강지훈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는 매일 회사에서 이사들의 압박과 언론의 공세에 시달리면서도 밤이 되면 비밀리에 고용한 보안 전문가 팀과 함께 사건의 진실을 파헤쳤다. 공식적인 감사팀은 이미 최민준의 영향력 아래 있었기에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최민준의 꼬리를 잡아야만 했다. 그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고 식사는 거르기 일쑤였다. 그의 몸과 마음은 한계까지 내몰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 설치된 CCTV 모니터를 통해 종종 저택의 모습을 확인했다. 화면 속 유나는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그녀가 식사를 거르고 있다는 집사의 보고를 받을 때마다 그의 가슴은 칼로 베는 듯 아팠다.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녀를 품에 안고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었다. 내가 널 지키기 위해 이러는 것이라고, 조금만 더 견뎌달라고 애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그것은 그녀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최대한 빨리 진범을 찾아내 그녀의 누명을 벗겨주는 것뿐이었다. 그는 더욱더 일에 미친 듯이 몰두했다. 그의 이런 모습은 외부에는 회사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총수의 책임감으로 비쳤지만 오직 그 자신만이 알고 있었다. 이것은 한 여자를 지키기 위한 한 남자의 처절한 사투라는 것을. 그녀에 대한 죄책감과 연민,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커져버린 뜨거운 감정이 그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다.
유나는 자신의 방을 임시 사무실로 만들었다. 그녀는 기억을 더듬어 자신이 인턴으로 일했던 기간 동안의 모든 업무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노트에 꼼꼼하게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업무를 지시받았고 어떤 자료들을 검토했는지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의 비상한 기억력과 분석력이 유일한 무기였다. 그녀는 이 거대한 퍼즐 조각들을 맞추어 숨겨진 그림을 찾아내야 했다. 자료들을 정리하던 중 그녀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아폴론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료 검토 업무가 유독 최민준 이사의 지시로 자신에게 집중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다른 인턴들에게는 비교적 간단한 업무들이 주어진 반면 자신에게는 신입이 감당하기에는 벅찰 정도의 방대하고 전문적인 데이터들이 끊임없이 할당되었다. 그 당시에는 자신을 시험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것은 의도적인 함정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컸다. 그녀는 문제의 지질 조사 데이터 파일을 자신이 최종 검토했던 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날은 유독 야근이 길었다. 최민주는 퇴근 직전 그녀에게 다가와 격려의 말을 건네며 커피를 한 잔 주었다. 그리고 그가 다녀간 직후 그녀는 잠시 심한 현기증과 피로감을 느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시 일에 집중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혹시 그 커피에 무언가 들어있었던 것은 아닐까? 더 깊이 파고들자 또 다른 의문점이 떠올랐다. 그녀는 데이터를 최종 확인하고 서버에 업로드한 후 규정대로 자신의 컴퓨터를 종료하고 퇴근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컴퓨터는 누군가에 의해 재부팅된 상태였다. 당시에는 시스템 정기 점검 같은 것이 있었으려니 하고 넘어갔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 그녀가 퇴근한 사이 그녀의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해 데이터를 수정했다면 그 생각에 이르자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진실이라면 서버 접속 기록에 증거가 남아있을 것이다. 그녀가 퇴근한 시간 이후에 그녀의 아이디로 접속한 기록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결정적인 증거가 될 터였다. 하지만 문제는 그녀가 그 기록에 접근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회사의 보안 시스템은 철저했고 정직 처분을 받은 그녀는 모든 접근 권한이 차단된 상태였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었다. 며칠 밤낮으로 고민하던 그녀는 한 가지 위험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이 저택에서, 이 감옥에서 빠져나가야 했다. 그리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를 직접 찾아야 했다. 이것은 도박이었다. 만약 발각된다면 그녀는 정말로 산업 스파이라는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 앉아서 파멸을 기다릴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행동을 개시하기 전 마지막으로 강지훈을 떠올렸다. 그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위기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을 그에 대한 걱정이 스며들었다. 이 모든 음모는 결국 그를 겨냥한 것이었다. 자신은 그저 그를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 그녀는 그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랐다. 그녀가 증거를 찾아낸다면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를 구하는 일이기도 했다. 밤이 깊었다. 유나는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자신의 방 창문 앞에 섰다. 2층 높이였지만 창문 바로 아래에는 정원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나무가 가지를 뻗고 있었다. 어릴 때 몇 번 몰래 그 나무를 타고 내려가 본 적이 있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차가운 창틀을 잡았다.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차분했다. 어둠 속으로 몸을 던지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던 연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자신의 운명을 되찾기 위해 폭풍 속으로 뛰어든 전사였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폐부를 찔렀다. 유나는 거친 나무 껍질에 손바닥이 긁히는 고통도 잊은 채 오직 아래로, 더 아래로만 향했다. 저택의 삼엄한 경비 시스템은 그녀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담벼락의 적외선 감지기와 정원 곳곳에 설치된 동작 감지 센서. 하지만 그녀는 경비원들의 순찰 경로와 사각지대까지 모두 꿰고 있었다. 지난 10년간 이 황금 감옥에서 살아남기 위해 터득한 생존 본능이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움직여 소리 없이 담을 넘었다. 마침내 저택을 벗어난 그녀는 어두운 골목길에 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자유의 공기는 달콤했지만 막막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비상금으로 모아두었던 약간의 현금과 휴대폰뿐이었다. 그녀는 회사의 서버 기록에 접근해야만 했다. 하지만 어떻게 정문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녀에게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했다. 그때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이름이 있었다. 김민호. 그녀가 인턴 시절 과거의 인사기록 자료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던 이름이었다. 그는 진성그룹의 전설적인 보안 전문가였지만 3년 전 갑자기 회사 기밀 유출이라는 누명을 쓰고 불명예스럽게 해고되었다. 당시 그 사건을 주도했던 것이 바로 최민준 이사였다는 사실을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다. 어쩌면 그라면 자신을 도와줄지도 모른다. 그는 자신과 같은 최민준의 희생양이었으니까. 그녀는 공중전화로 달려가 인터넷에서 그의 이름을 검색했다. 다행히 그가 운영하는 작은 보안 컨설팅 회사의 주소를 찾을 수 있었다. 허름한 오피스텔 건물 그곳이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택시를 타고 주소지로 향하는 내내 그녀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다. 그가 과연 자신을 만나줄까? 진성그룹의 사람이라면 치를 떨며 증오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사무실 문을 열자라면 냄새와 퀴퀴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수많은 모니터와 어지럽게 널린 전선들 사이로 한 남자가 등을 보인 채 앉아 있었다. 김민호였다. 그는 유나의 등장에도 돌아보지 않고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요? 간판도 못 읽나? 오늘은 영업 끝났어. 그의 목소리에는 세상에 대한 깊은 불신이 배어 있었다.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진성그룹에서 왔습니다. 그 말에 남자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의자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덥수룩한 수염, 충혈된 눈, 그리고 경계심으로 가득 찬 날카로운 눈빛. 그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터뜨렸다. 진성그룹, 그 썩어 빠진 곳에서 나한테 무슨 볼일이지? 강지훈 회장님이 보냈나? 아니면 내 사촌 동생 최민준 이사가 보냈나? 또 무슨 누명을 씌우려고? 그는 최민준이라는 이름을 말할 때 이를 갈았다. 유나는 그의 적개심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도 최민준 이사 때문에 왔습니다.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어요.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폴론 프로젝트의 사고,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 그리고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현실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절망과 억울함이 담겨 있었다. 김민호는 팔짱을 낀 채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고 사무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민호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수많은 거짓말과 위선을 봐온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꾸밈 없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3년 전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나지막이 물었다. 그래서 나한테 원하는 게 뭐지? 내가 뭘 해주길 바라나? 서버 접속 기록이 필요해요. 유나가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퇴근한 이후 제 아이디로 누군가 서버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수정했을 거예요. 그 기록만 찾으면 제 결백을 증명할 수 있어요. 김민호는 잠시 고민에 잠겼다. 진성그룹의 보안 시스템은 자신이 만든 것이나 다름없었지만 3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알 수 없었다. 위험한 일이었다. 만약 실패한다면 그는 불법 해킹으로 돌이킬 수 없는 범죄자가 될 터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이 어린 소녀의 눈에서 그는 과거의 자신을 보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민준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심판대에 올릴 수 있는 기회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성공한다는 보장은 못해. 그리고 만약 성공하더라도 그 대가로 뭘 해줄 수 있지. 유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릴게요. 그리고 당신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제가 증인이 되어 드리겠어요. 그 말에 김민호는 희미하게 웃었다. 됐어. 돈 같은 건 필요 없어. 난 그냥 최민준 그 자식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을 뿐이니까. 두 사람의 은밀한 공조가 시작되었다. 김민호는 괴물 같은 집중력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유나는 그의 옆에서 그가 요구하는 정보들, 즉 자신의 아이디, 비밀번호, 정확한 날짜와 시간 등을 막힘없이 제공했다. 시간은 새벽을 향해 흐르고 있었다. 모니터 위로 수많은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회사의 방화벽은 생각보다 훨씬 견고했다. 몇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김민호는 신들린 듯한 실력으로 장애물들을 하나씩 돌파해 나갔다. 마침내 그들이 서버의 가장 깊숙한 곳, 로그 파일이 저장된 곳에 도달했다. 유나는 숨을 죽인 채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김민호가 날짜와 아이디를 입력하자 관련 기록들이 화면에 나타났다. 그리고 거기에는 있었다. 유나가 퇴근한 지 정확히 37분 후 외부 IP 주소에서 그녀의 계정으로 접속한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리고 아폴론 프로젝트의 지질 데이터 파일에 접근하여 수정한 흔적까지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찾던 증거였다. 김민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그 외부 IP 주소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추적은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치며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김민호는 끈질기게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IP의 종착지가 최민준이 비밀리에 관리하는 페이퍼 컴퍼니의 서버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완벽한 증거였다. 모든 증거를 USB에 담고 나서야 두 사람은 긴장이 풀려 의자에 몸을 기댔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창밖을 보며 유나는 김민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어요. 김민호는 그저 피곤한 얼굴로 손을 저을 뿐이었다. 그는 유나에게 경고했다. 이걸 손에 쥐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야. 최민주는 생각보다 더 교활하고 잔인한 놈이야. 아마 이 카드를 꺼내는 순간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걸 이용해서 반격해 올 거다. 그의 말에 유나의 마음은 다시 무거워졌다. 최민준이 가진 마지막 카드가 무엇일지 그녀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과 강지훈의 관계였다. 이 증거를 세상에 공개하는 것은 자신의 누명을 벗는 동시에 자신과 그를 더 큰 스캔들의 불구덩이 속으로 밀어넣는 일이 될 수도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망설임은 길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증거를 가지고 강지훈에게 갈 것이다. 더 이상 그의 등 뒤에 숨어 보호를 기다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의 옆에 서서 함께 싸우는 파트너로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저택으로 돌아왔다. 해가 뜨기 직전 경비가 가장 허술해지는 시간을 노렸다. 그녀는 다시 나무를 타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오는데 성공했다.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된 그녀는 샤워를 하고 가장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USB를 손에 쥔 채 그의 서재로 향했다. 강지우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수많은 자료들이 널려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찾지 못한 상태였다. 그때 서재문이 열리고 유나가 들어왔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흙먼지가 채가 시지 않은 그녀의 모습은 분명 밤새 밖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걱정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그가 그녀의 무모함을 질책하려는 순간 그녀가 먼저 움직였다. 유나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다가가 책상 위에 작은 USB를 올려놓았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우리가 찾던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강지우는 밤샘으로 붉게 충혈된 눈으로 책상 위에 놓인 작은 USB를 응시했다. 흙먼지가 묻어있는 유나의 모습과 그녀가 내뱉은 단호한 한마디가 그의 머릿속에서 뒤섞여 현실감을 잃게 만들었다. 그는 잠시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한 채 마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모습의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절망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강철처럼 단단하고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USB를 집어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손끝을 통해 그의 혼란스러운 정신을 일깨웠다. 그는 그것을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 나타난 파일들을 확인하는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서버 접속 기록 수정된 데이터 내역, 그리고 외부 IP 주소를 역추적한 결과까지 모든 증거는 단 한 사람 최민준을 가리키고 있었다. 완벽하게 조작된 함정의 모든 전말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안도감과 분노가 동시에 그의 온몸을 휩쓸었다. 그녀가 결백하다는 사실에 대한 안도감 그리고 자신의 사촌 동생이 저지른 추악한 배신에 대한 불타는 분노.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뼈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다. 그는 유나가 어떻게 이 증거를 손에 넣었는지 묻지 않았다. 그 과정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모했을지 짐작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해냈다는 사실이었다. 그가 하지 못한 일을 그녀가 해낸 것이다. 그는 처음으로 유나를 똑바로 마주 보았다. 더 이상 보호해야 할 연약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든 전사였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죄책감과 연민의 감정 위로 뜨거운 존경심과 신뢰가 싹트기 시작했다.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던 보이지 않는 벽, 보호자와 피후견인이라는 그 견고했던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나? 그것은 그녀의 안위를 묻는 질문인 동시에 이 거대한 폭풍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질문이기도 했다. 유나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각오했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김민호라는 인물에 대해 그리고 그가 3년 전 최민준에 의해 어떻게 희생되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자 강지훈의 표정은 더욱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즉시 비서실에 연락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1시간 뒤 진성그룹의 모든 운명을 결정할 회의가 열릴 것이었다. 그는 유나에게 말했다. 넌 여기 있어. 나머지는 내가 처리한다. 하지만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도 가겠어요. 이건 제 문제이기도 해요. 제가 시작한 싸움 제 눈으로 끝을 봐야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절을 허락하지 않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강지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를 이 더러운 진흙탕 싸움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그는 그녀의 권리를 존중해야만 했다. 그녀는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었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내 뒤에 있어. 그 말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무언의 약속과도 같았다. 두 사람은 함께 전쟁터로 향했다. 진성그룹 최고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폴론 프로젝트의 차질로 인한 손실과 추락한 그룹의 이미지 때문에 이사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최민주는 가장 앞자리에 앉아 걱정스러운 표정을 연기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승리를 예감하는 자의 오만함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강지훈이 이 위기를 어떻게 수습할지 그리고 한유나라는 카드를 어떻게 버릴지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었다. 강지훈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는 유나의 모습에 모두들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정직 처분을 받은 인턴 사원이 이사회에 나타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회의실은 순간 술렁거렸다. 최민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아졌다. 그는 강지훈의 의도를 파악하려 애썼지만 그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차가웠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한 이사가 날카롭게 포문을 열었다. 회장님, 이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한유나 인턴을 즉시 해고하고 업무상 배임 및 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해야 합니다. 그룹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합니다. 그의 말에 다른 이사들도 동조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모든 비난의 화살이 유나에게로 향했다. 유나는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도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때 최민준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는 척했다. 그는 안타깝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물론 한유나 인턴의 과실은 명백하지만 아직 어린 친구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 이용당했을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일단은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해서 그는 교묘하게 유나를 희생양으로 삼는 동시에 자신은 관대한 경영자, 이미지를 구축하려 했다. 모든 이들의 발언이 끝나자 마침내 강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여러분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으로 걸어갔다. 그는 품에서 USB를 꺼내 스크린과 연결했다. 이제 제가 본 진실을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스크린의 첫 번째 파일이 나타났다. 그것은 서버의 접속 기록이었다. 유나가 퇴근한 시간 그리고 그 이후에 그녀의 아이디로 접속한 낯선 IP 주소가 선명하게 보였다. 이사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다음 화면에는 수정된 지질 데이터 파일과 수정 시각이 나타났다. 모든 것이 접속 기록과 일치했다. 마지막으로 강지훈은 그 낯선 IP 주소의 출처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최민준이 차명으로 관리하는 유령 회사의 주소였다. 회의실은 폭탄을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모든 시선이 최민준에게로 향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증거야. 강지훈이 저 계집애를 보호하기 위해 날 함정에 빠뜨리는 거라고. 그의 목소리는 이성을 잃고 날카롭게 떨렸다. 하지만 강지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차갑게 말을 이었다. 조작이라고 그렇다면 3년 전 김민호 팀장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누명을 씌운 것도 조작인가? 강지훈은 3년 전 사건의 자료까지 스크린에 띄웠다. 최민준이 어떻게 증거를 조작하고 무고한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는지, 그 수법이 이번 사건과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최민준은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모든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그는 코너에 몰린 쥐처럼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를 동정하거나 지지하는 눈빛은 어디에도 없었다. 남은 것은 경멸과 분노뿐이었다. 절망의 벼랑 끝에 몰린 순간 최민주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이성을 잃고 광기에 찬 눈으로 강지훈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외쳤다. 이 모든 건 전연을 감싸기 위한 쇼에 불과해. 너희들은 정말 저놈이 일개 인턴 때문에 이런 짓을 벌인다고 생각해. 저 계집애는 강지훈이 집안에 들여놓고 키우는 정부라고. 내가 그들의 추악한 근친상간 관계를 폭로해주지. 그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회의실은 순간 얼어붙었다. 시간마저 멈춘 듯한 지독한 침묵이 흘렀다. 이사들은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강지훈과 최민준, 그리고 방 한쪽에 서 있는 유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최민준이 던진 마지막 독수는 너무나도 치명적이고 더러웠다. 유나의 얼굴은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휘청거렸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최민준이 내뱉은 도끼 어린 말은 회의실의 모든 공기를 얼려버렸다. 근친상간, 그 추악하고 자극적인 단어가 거대한 종소리처럼 모든 이의 귓가에 울리며 지독한 침묵을 만들어냈다. 이사들은 굳은 표정으로 이 스캔들의 중심에 선 세 사람 광기에 찬 최민준과 가면처럼, 차가운 강지훈, 그리고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창백한 한유나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유나는 세상이 발밑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다. 모두의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심장에 밝혔다. 모두가 강지훈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가 분노하며 최민준의 멱살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당황하며 변명할 것인가. 어떤 반응이든 그것은 최민준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이어질 터였다. 하지만 강지훈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분노도 당혹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깊고 고요한 눈으로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서 있는 유나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 짧은 시선 속에는 헤아릴 수 없이 복잡한 감정들이 담겨 있었다. 그는 천천히 유나에게서 시선을 거두어 회의실에 앉아 있는 이사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침착했다. 최민준 이사의 말이 맞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최민준조차도 예상치 못한 반응에 잠시 할 말을 잃고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강지훈은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조용히 장악했다. 물론 그가 사용한 근친상간이라는 더러운 단어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유나 양을 더 이상 단순한 피우견인 혹은 딸과 같은 아이로만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폭탄 선언과도 같았다.
그는 변명하거나 부정하는 대신 정면으로 부딪히는 길을 택했다. 그는 유나를 힐끗 바라보며 말을 계속했다. 지난 10년간 제 옆에서 묵묵히 성장하는 그녀를 보며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보호자로서의 감정 이상의 것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의 여자로서, 한 명의 소중한 사람으로서. 그의 고백은 진솔했고 어떤 꾸밈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복잡한 감정을 포장하거나 합리화하지 않았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인정했다. 이사들은 그의 대담함에 할 말을 잃었다. 강지우는 다시 차가운 시선으로 최민준을 향했다. 하지만 최민준, 너는 다르지. 너는 단지 내 자신의 야망과 탐욕을 위해 이제 갓 20살이 된 한 여자의 인생과 명예를 진흙탕 속으로 끌고 들어왔어. 한 인간의 순수한 감정을 추악한 관계로 매도하며 너의 죄를 덮을 방패로 삼으려 했다. 그것이 바로 너의 본질이다. 그의 말은 예리한 칼날이 되어 최민준의 심장을 찔렀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이제 문제의 본질은 강지훈과 유나의 관계가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한 개인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은 최민준의 비열함이 되었다. 강지훈의 솔직한 고백은 오히려 그의 인간적인 고뇌를 드러내며 설득력을 얻었고, 최민준의 폭로는 비열한 인신공격으로 전락해버렸다. 이사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최민준을 동정하지 않았다. 남은 것은 경멸뿐이었다. 한 노장 이사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는 진성그룹의 창업주 시절부터 함께해온 원로였다. 최민준 이사. 자네에게 실망했네. 경영권 다툼이 아무리 치열하다 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것이 있는 법이야. 자네는 오늘 그 선을 넘었어. 아니, 인간이기를 포기했네. 그의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다른 이사들도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다. 최민주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는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패배자의 절망만이 가득했다. 강지훈은 마지막으로 회의를 정리했다. 최민준 이사의 해임 및 아폴론 프로젝트 손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추궁에 대한 안건을 긴급 발의합니다. 동의하시는 이사님들은 거수해 주십시오.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지훈과 최민준을 제외한 모든 이사들의 손이 올라갔다. 만장일치였다. 최민준의 시대는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다.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넋이 나간 최민준의 양팔을 잡고 회의실 밖으로 끌어냈다. 그는 마지막까지 무어라 소리쳤지만 그 소리는 육중한 문이 닫히면서 들리지 않게 되었다. 폭풍이 지나갔다. 이사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들은 강지훈에게 가벼운 목례를 보냈지만 그와 유나에게는 차마 시선을 주지 못했다. 그들의 관계에 대한 호기심과 판단은 이제 그들의 몫으로 남겨졌다. 마침내 거대한 회의실에는 강지훈과 유나 단 두 사람만이 남았다. 거대한 통유리 창밖으로 서울의 빌딩 숲이 보였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 풍경을 보지 못했다. 유나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다. 방금 전까지 그녀는 세상의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아니, 어쩌면 모든 것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인지도 모른다.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녀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인정했다. 그것은 그녀의 누명을 벗겨주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곳으로 밀어 넣었다. 그녀는 그를 어떻게 봐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강지훈이 천천히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그의 발소리가 텅 빈 회의실에 조용히 울렸다. 그는 그녀의 앞에 멈춰 섰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깊고 복잡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 속에는 미안함, 안도감, 그리고 그동안 애써 숨겨왔던 뜨거운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유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 속에서 자신을 향한 진심을 보았다. 그는 세상의 비난을 감수하고 그녀를 선택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녀를 지켜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 지난 10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외로움과 슬픔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든, 그가 어떤 선택을 했든,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어색하거나 고통스러운 침묵이 아니었다. 수많은 감정과 이야기가 오가는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깊은 교감의 시간이었다. 이제 그들은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했다.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할지라도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닫히자 세상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거대한 공간에는 오직 두 사람의 침묵과 창밖에서 스며드는 도시의 희미한 불빛만이 남았다. 유나는 자신이 어떻게 그 자리에 서 있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그녀의 온 신경은 몇 걸음 앞에 서 있는 남자 강지훈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걸고 그녀를 지켰고, 동시에 두 사람을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 위에 올려놓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지훈이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내리며 나지막이 말했다. 나가자. 그의 목소리는 깊이 잠겨 있었고 극도의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그는 유나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손길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유나는 아무런 저항 없이 그의 이끌림에 몸을 맡겼다.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복도를 지나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도 대화는 없었다. 강지우는 말없이 운전대를 잡았고 유나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저 불빛들 속에서 이제 그들 두 사람은 완벽하게 고립된 섬이 되어버렸다. 앞으로 마주해야 할 세상의 편견과 비난을 생각하니 숨이 막혀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다. 그의 옆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꼈다. 차가 도착한 곳은 저택이 아니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작은 병원, 그리고 사고로 돌아가신 그녀의 부모님이 잠들어 계신 추모 공원이었다. 밤의 추모 공원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그는 그녀의 부모님 묘비 앞에 그녀와 함께 섰다. 그는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비석을 바라보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두 사람에게 면목이 없군. 내가 유나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무겁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유나와 마주 섰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에 드리운 깊은 고뇌가 선명하게 보였다. 미안하다, 유나야.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지난 10년간 너를 외롭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서 너에게 상처를 줄까 두려워서 늘 한 걸음 뒤에 서 있기만 했다. 그게 너를 위한 최선이라고 어리석게 믿었어. 그의 눈빛이 애처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그날 밤의 일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술 때문도 너의 탓도 아니야. 오랫동안 내 안에 억눌러왔던 내 이기적인 감정이 너의 눈물을 핑계로 터져 나온 것뿐이다. 나는 너의 보호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거대한 산처럼 늘 단단하고 강해 보이기만 했던
그의 어깨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유나는 처음으로 보았다. 그의 진솔한 고백에 유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를 짓눌렀던 모든 죄책감과 수치심이 그의 사과 한마디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회장님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저 역시 제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외로움과 동경심이 뒤섞인 채 회장님께 기대고 싶어 했어요. 그날 밤 저 역시 회장님을 밀어내지 않았어요. 그녀 역시 자신의 마음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지난 10년의 세월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들이 오가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서로에게 솔직해져야만 했다. 강지우는 그녀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말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너의 보호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너는 더 이상 나의 피후견인이 아니야. 우리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의 말은 끝인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그는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네가 원한다면 어디든 떠나도 좋다. 세상 누구도 너를 비난할 수 없는 곳에서 네가 원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 이것은 속죄가 아니라 너의 행복을 바라는 나의 진심이다. 그는 그녀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려 했다. 그녀를 자신의 곁에 묶어두는 것이 또 다른 이기심이 될 수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하지만 만약 내가 괜찮다면, 세상의 모든 손가락질을 감당할 용기가 있다면 내 옆에 있어주지 않겠나. 보호자와 피후견인이 아닌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파트너로서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보이는 그의 가장 솔직하고 절박한 고백이었다. 모든 것은 이제 그녀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유나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보았다. 떠나는 것은 쉬운 길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도망치는 것이기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 남자와 함께 싸우고 싶었다. 그의 고독을 위로하고 그의 상처를 감싸 안아주고 싶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자라왔던 감정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녀는 이제 선명하게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유나는 눈물을 머금은 채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그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당신 곁에 있을게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함께 맞설게요. 그녀의 대답에 강지훈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힘껏 껴안았다. 그의 품은 넓고 따뜻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아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지난 10년의 엇갈림과 고통의 시간은 끝났다. 그들 앞에는 험난하고 가시밭길이 펼쳐져 있을지도 모른다. 세상은 그들을 쉽게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에게 기댄 채 그들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차가 다시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기나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현관 앞에 나란히 서서 떠오르는 여명을 바라보았다. 강지훈이 유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두 사람의 손이 단단하게 맞잡혔다.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